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폐섬유증이라는 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간단한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폐섬유증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폐가 굳어가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가 굳어가니까 그만큼 굉장히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숨찬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호흡기에서는 굉장히 중증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병이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폐섬유증이라고 그럼 과연 어떤 것을 폐섬유증이라고 하느냐? 우선 이거는 이 질환은 되게 만성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가 점차적으로 굳어가는 질환을 이제 얘기합니다. 원인은 지금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폐에서만 국한적으로 나타나고 한번 진단을 받으시면 예후가 안 좋아서 보통 진단 후 생존율,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보통 30에서 40% 정도 되는 아주 중증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되게 이제 흉부 단순 사진이라고 해서 흉부 엑스레이를 갖고 이제 진단을 하고요. 대개는 이제 흉부 엑스레이를 일반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거기서 폐가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느냐 또는 폐동맥이 얼마나 두꺼워져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이제 진단을 이제 주로 내릴 수가 있는데 좀 더 그 일반 흉부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가 의심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정밀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정밀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고해상도 흉부 단층 촬영이라고 해서 HRCT라는 걸 찍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으면 대략 이제 폐가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젖빛 음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봉화상 병변이라고 해서 벌집같이 이렇게 빵빵 뚫어져 있는 그런 모양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되게 폐섬유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요. 이 폐섬유증 중에서도 특히 원인을 잘 모르게 온 것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개 진단은 고해상도 흉부 단층 촬영 HRCT로 해서 대개 진단의 70에서 80% 이상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엑스레이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좀 폐가 주로 이 밑에 쪽 폐가 양쪽 폐가 한쪽만 오는 게 아니고요. 양쪽 폐가 있는데 오른쪽 폐하고 왼쪽 폐하고 다 이렇게 밑에를 중심으로 해서 뿌옇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HRCT라는 거기 때문에 그 CT를 찍으면 이렇게 이 폐 하부가 이렇게 허옇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봉화상 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벌집같이 빵빵 뚫린 그런 소견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징적인 소견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진단하는데 중요한 툴 중에서 중요한 그 자료 중에서 하나가 이제 폐 기능 검사라고 해서 훅 부는 검사인데 훅 불어서 이제 폐활량을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폐활량을 측정을 하면 제한성 폐 기능 장애라고 해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폐 기능이 이제 폐활량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진 소견을 이제 제한성 폐 기능 장애라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CT나 폐기능 검사를 갖고 대개 이제 진단을 하는데 그걸로 진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좀 긴가민가 이제 명확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하고 폐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폐 조직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신 마취를 하고 이 흉곽을 좀 열어 가지고 그쪽 이제 폐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조직 검사를 이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리학적으로 보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직 검사 한 예인데 전신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폐를 이제 이렇게 한쪽만 잘라낸 게 아니고 약 1 내지 2cm 정도 되는 폐 조각을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취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폐가 봉화상폐라고 그러는데 이게 뻥뻥 뚫려 있는 듯한 그런 폐입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이 질환에 걸린 그런 폐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CT에서 보면, HRCT에서 보면 이렇게 봉화상이 형태가 되어 있고 폐가 전반적으로 좀 요 아래쪽이 좀 뿌옇게 되어 있는 그런 특징. 그래서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같은 소견인데 같은 환자 건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제 폐가 이제 이렇게 뻥뻥 뚫려 있는 듯한 그런 폐가 이제 굳어가는 거죠. 굳어간 소견이고 CT 상에서 보면 이렇게 허옇게 나타나는 걸 갖고 이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질환은 폐가 굳어가는 질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가 이제 굳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폐는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끈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질환이 걸리면 점점 폐가 이게 수축되면서 좀 우그러드는 그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들두들하게 이렇게 폐 표면이 우들두들하게 이렇게 된 소견이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폐가 이렇게 우들두들하게 이렇게 굳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조직상에서 보면, 조직 검사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병은 점차적으로 폐가 굳어가는 그런 질환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숨이 찬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중증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발성 폐선미증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개 이제 원인은 잘 모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 불명. 근데 이제 대개 어떤 경우에 잘 생기냐면은 역시 담배하고 연관이 많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어떤 약물 복용을 장기적으로 했을 경우, 또 위에서 흡인이 자꾸 일어날 경우, 위산이 자꾸 이제 흡인이 될 경우, 그 다음에 쇳가루나 어떤 금속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룰 때, 또 목재가루 같은 거, 목재가루도 많이 다룰 때, 또는 독성물질, 솔벤트 같은 독성물질을 많이 다룰 때, 그런데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이 질병이 잘 생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먼지가 많거나 먼지 중에서 특히 금속먼지 또는 독성 그런 화학물질 같은 데에 이렇게 많이 노출된 그런 환경에서 아무래도 이 질병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개 이제 증상은 처음에는 기침 정도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봐서 이제 이 질환이 진행될수록 점차적으로 이제 호흡곤란이 생기고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운동하거나 어디 고바에 올라가거나 또는 심한 운동할 때 숨이 차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도 숨 차고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숨 차는 그런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이 증상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T나 아니면은 폐 조직 검사를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질환이 이제 진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선은 약물 치료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이 이제 주요한 약들이 프로페니돈이라는 약하고 닌테다닙이라는 약,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들에서 급성 악화를 보일 때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써서 이렇게 치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치료하더라도 예후는 5년 생존율이 대개 40% 미만 정도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치료 약제는 있지만 이게 완치될 수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좀 중증 질환이다 하는 걸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프로페니돈이라는 약, 그 다음에 닌테다닙이라는 약이 지금 FDA 승인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두 가지 약제들은 다 들어와 있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악화 시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그런 면역 억제제를 써가지고
치료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이제 이 진행이 이제 너무 심하게 돼서 이제 약이 좀 약발이 안 듣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제 폐 이식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환하고 감별이 될 수 있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의 가장 흔한 그 감별 질환 중에서 이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섬유증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특발성 폐섬유증보다는 그게 IPF라는 질환인데요. 그 특발성 폐섬유증보다는 좀 그 섬유증의 정도가, 그러니까 섬유화된 정도가 좀 약하고 주로 여성분들한테 이게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도 보시면 아까에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이 섬유화 정도가 조금, 섬유화라는 건 좀 굳어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좀 덜하다 하는 그런 소견을 이제 볼 수가 있고, CT에서도 마찬가지로 CT를 지금 아까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에서는 이 봉화상폐라고 해서 이게 폐가 빵빵 뚫려 있는 듯한 그런 소견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 그냥 허연 줄이 많이 가 있는 그런 레티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봉화상 상태는 아니고 섬유화가 이렇게 허연 이렇게 선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소견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환하고는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탈성 간질성 폐렴이라고 하는 질환인데, 이거는 되게 아까 그 질환들은 되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박탈성 간질성 폐렴은 되게 젊은 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근데 대개는 이것도 원인이 대개는 과도한 흡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섬유화 정도는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요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퍼페니돈이나 닌테다닙 같은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요때는 그냥 금연을 하고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면 되게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섬유화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폐가 좀 뿌옇게 나타나는 그런 좀 가벼운 섬유증이죠. 이거는 그런 소견을 이제 보여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많은데, 약물에 의한 이제 대표적인 게 약물에 의한 폐섬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이렇게 폐섬유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항암제 같은 것들을 쓸 때 이렇게 폐섬유증이 잘 일어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부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독성 농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섬유증을 잘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전신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섬유증이 잘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이제 진폐증, 주로 이제 광산이나 특히 탄광에서,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진폐증 같은 게 이제 생겨서 폐섬유증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은 판매가 금지됐지만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들을 쓸 때, 그런 걸 쓸 때 이렇게 폐섬유증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좀 판매가 금지됐는데, 그 이전에 살균제 쓰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폐섬유증이 생겨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게 한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많은 이제 코비드-19 같은 코로나 질환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폐섬유증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제일 그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 폐섬유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면 이제 폐섬유증까지 생기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일부 환자들한테 생기면은 약물에 잘 반응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폐 이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을 좀 감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코비드-19에 코로나에 걸린 그런 폐인데, 이게 뿌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폐 섬유증까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로페니돈이나 아니면 닌티에탄 같은 그런 약제들로 치료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그 이외에 다른 나머지 폐섬유증은 특발성 폐섬유증보다는 비교적 섬유화 정도가 비교적 약하지만은 그것들도 상당히 그 질환들도 중증 질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아주 꾸준하게 써야 되는데, 대표적인 약이 이제 피질 스테로이드 같은 그런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이 이제 주요한 치료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아주 장기적으로 잘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요법이나 아니면 거담제나 기관지 확장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증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균 감염의 염증, 그런 폐렴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 이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 써야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특발성 폐섬유증이 아닌 그런 질환들은 그 섬유화의 정도는 비교적 약하지만 그래도 중증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빠른 감별 진단을 해서 이런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이런 걸 쓰고 산소요법을, 호흡곤란이 심할 때는 산소요법을 조기에 빨리 해주면은 그래도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그 특발성 폐섬유증에 비해서는 좀 예후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발성 폐섬유증은 보통 예후가 5년 생존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이런 나머지 섬유증은 그거보다는 훨씬 예후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빨리 해서 빨리 더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치료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특발성 폐섬유증 같은 5년 생존율이 대개 30에서 40%라고 그랬고요. 아까 박리성 간질성 폐렴 같이 젊은 분들한테 잘 생기는 그런 거는 금연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쓰면 대개 생존 10년 생존율이 70에서 80%, 지금 뭐 한 거의 90% 이상 이렇게 잘 치료가 되는 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도 특발성 폐섬유증보다는 훨씬 스테로이드나 이런 면역 억제제에 대한 반응이 좋고 역시 예후도 좀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대부분의 어떤 폐섬유증이 만성적인 그런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급성으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 갑자기 나빠지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급성으로 나빠지는 급성 폐섬유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인은 잘 이제 확인이 안 됐지만 이런 경우에는 급성 폐섬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해서 이제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호흡을 하고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같은 면역 억제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 하면 원래 사망률이 한 6개월 사망률이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사망률을 상당히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질환이지만 굉장히 좀 급성으로 나빠지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폐섬유증의 어떤 전반적인 5년 생존율을 보면 요 밑에가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그 다음에는 이제 박탈성 간질성 폐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훨씬 예후가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어쨌든 공이 이런 폐섬유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이 질환이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증이든 아니면 다른 폐섬유증이든 어쨌든 다 중증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약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조기에 치료를 해주면 그래도 진행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겠다는 게 이제 주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내시다가 주로 이제 잔기침이 잦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좀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어디 움직이거나 아니면 고바에 올라가거나 계단을 이제 한 몇 층 올라가다 보면 숨이 찬 증상은 뭐 대개는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되게 2, 3층만 올라가도 이렇게 숨이 차다 하면 한 번씩은 요 검사를 해서 한번 이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여기까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을 주시면 저기 질문을 이제 거기에 답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질문이 폐 기능이 점점 안 좋아 있는 것 같으시다고 그러는데 살찌는 거랑도 관련이 있는지요? 예, 그러면 요거는 체중이 이제 조금씩 아무래도 늘어나시니까 폐 기능은 그럴 경우에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이제 늘어나시면 같은 폐 기능을 갖고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운동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숨찬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선 체중의 변화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그래도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시고 폐 기능 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편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약 복용한 지 한 5년 정도 별다른 증세가 없다고 하셨는데 치료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치료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페인돈이라는 약하고 닌테단입이라는 약이 이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제들을 이제 되게 이제 작은 병원에는 안 되고요. 좀 큰 병원에 가셔가지고 호흡기 전문의를 만나셔서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별다른 증세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마 폐 기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시고 폐 기능 검사하고 CT를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약물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담배를 펴도 폐섬유증이 올 수가 있냐고 그러셨는데 예, 전자담배도 이 속에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아주 고농도의 전자담배가 지속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 손상이 오다 보면 이제 문제는 반복적인 폐 손상이거든요. 그렇게 오다 보면 폐 섬유증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담배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담배 피는 것보다는 독성 물질을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배는 그냥 원칙적으로 그냥 일반 담배든 전자담배든 이제 이렇게 단칼에 그냥 끊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고 폐 건강에 좋은 운동이 있냐고요? 유산소 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벼운 조깅, 그다음에 그거는 본인의 체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걷기 운동 같은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게 또 전신 운동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권고를 드립니다. 예, 코로나 걸려도 폐가 굳어.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환자들한테서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이제 소개시켜 준 대로 일부 중증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폐섬유화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폐섬유증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도 아주 이 폐섬유증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폐가 늘어졌다고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는 이제 폐가 늘어난 거는 이제 흡연 때문에 이제 폐가 늘어나신 거고요. 요거는 이제 폐 섬유증이 아직까지는 안 생겼는데 폐 기종이 생기면 폐가 늘어나 보입니다. 그래서 폐 기종이 생긴 상태시고요. 이건 빨리 금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침이나 숨찬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 나중에 또 폐섬유화증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폐 기종 상태실 텐데 빨리 금연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폐도 이식이 가능하냐 그랬죠? 예. 이식 가능하고요. 이거 내사자한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내사자한테 이제 받아야 되고요. 이제 이식은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폐섬유증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서
이 대상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상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식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대개는 이제 내사자분들한테 이제 기증을 받으시고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성인에서 이렇게 띄워주는 하나를 이렇게 띄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수술은 아직까지는 잘 안 하고 있고요. 뇌사자한테서 받는 폐를 기증받아서 이렇게 이식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걸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혹시 스프레이 타입의 무점약이나 파스 등 약물을 흡입하는 것도 오염될 수 있냐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요 무점약이나 파스 등이 이제 그거는 그렇게 많은 양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예, 폐에 유해하다는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쓸 경우는 이제 그 흡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는 뭐 소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치료 용량에서는 이렇게 문제는 안 된다.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폐가 섬유화되면 자연 치료는 불가능하고, 자연 치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자연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폐섬유화증 증세 같이 이렇게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치료 약제를 해서 그냥 치료 약제를 해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좀 어느 정도 아주 조기에서는 이게 될 수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초반에 폐기능 검사를 했을 때 50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담배를 안 피우는데도 폐기능이 안 좋을 수 있는지. 요거는 폐기능 검사를 갖고 한번 그 결과를 갖고 호흡기 전문의를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폐기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면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전문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렴 2번 걸려서 입원했는데 백신 2차까지 맞으면서 심근염 증상이 심했는데 맞길 잘하는 건죠. 예, 대개는 뭐 이건 그래도 맞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백신은 맞으시는 게 많고, 백신에 의해서도 사실은 조금 백신 맞고 폐질환이 좀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코로나 예방 입문제이기 때문에 맞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신을 맞고 조금 폐가 좀 폐 염증이나 뭐 이런 반응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실제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제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백신에 의한 폐 섬유화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금방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백신 맞고 이상이 있으면 일단 전문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증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약물로 많은 호전을 볼 수 있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이제 대개 이제 먼지가 많은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을 경우에 아무래도 이 질환이 발생이 좀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질환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좀 환경을 바꿔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에 약물 치료를 빨리 해서 어느 정도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암이 있으면 많이 피곤한가요? 그랬는데 뭐 피곤함이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암에 대한 이제 만약에 폐암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이전에 좀 흡연이 많으셨던 분일 경우에는 한번 좀 신검을 하시면서 그 HRCT 같은 걸 한번 찍어 보시면 이 질환이나 폐암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 검진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조직검사로 IPF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퍼페니돈 처방 기준이요. 이거는 이제 IPF로 진단을 받더라도 폐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보고 진단 기준에 따라서 보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대개는 IPF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폐기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갖고 폐기능 검사가 이제 되게 폐활량 90% 이상이냐 이하냐, 그 다음에 폐확산능이 80% 이상이냐 이하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되게 보거든요. 여기에 맞추면은 거기서 이제 퍼페니돈 처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단을 받으신 병원에서 그 진단 기준에 따라서 한번 내드리니까 그거는 그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셔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80세 여성분이신데 CT상 뭔가 보이는데 나쁜 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죠. 폐기능이 떨어지면 주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매년 CT 검사를 하고 있는데 나이 들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 것이 있으면 그저 의료기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고 그러면 저선양 CT라는 게 있거든요. LDCT라고 해서 저선양 CT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측정해 보시면 되게 이제 이런 병이 이제 또 다른 지금 말씀드린 섬유화증이나 아니면 이제 종양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감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분간은 좀 체크를 해서 좀 관찰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료원 병원 다니시면서 약 복용 중이신데 신약 치료제가 나오냐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피레스파라는 게 퍼페니돈이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 드시면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를 좀 받으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험은 아직 안 됐는데 닌테단입이라는 약이 또 있습니다. 오페브라고 이제 하는 약인데 그건 아직 보험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퍼페니돈을 써서 거기에서 그 약에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오페브라는 약으로 한번 바꿔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직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약값이 아직 굉장히 비싼 면이 있고, 그다음에 신약은 나오려면 한 몇 년은 좀 걸립니다. 지금 임상 시험 중이거든요. 계속해서 이 폐섬유화증에 대한 임상 시험 중이기 때문에 국제 임상이 지금 3상으로 나와 있는 게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약제들에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결과를 확인하려면 되게 몇 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더 이거보다는 더 좋은 약이 나올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몇 년은 조금 몇 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상된 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지요. 이게 폐 섬유화증이 오면 다시 정상폐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섬유화증이 좀 더 진행된 폐 섬유화증일수록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조기에 진단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고, 폐가 안 좋은 것도 유전의 요인이 있냐고 그러는데 유전의 요인이 아주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이제 폐섬유화증도 특히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가족성 폐섬유화증이라고 해서 이게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대개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유전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전성은 없지만 그래도 증세 이상이 있으면 빨리 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받도록 좀 권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서 비흡연자들 중에서 폐암 진단 받으신 분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환기를 장시간 노출된 사람들이 폐암 진단이 많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음식물에서 나오는 가스라든지 또는 이제 음식을 조리하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탄 물질, 또 연기 이런 것들을 많이 맡으시면 그게 이제 폐섬유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폐암도 더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주방에 이제 그 환기를 잘 이제 음식 조리하실 때는 좀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환풍기를 그래도 이제 꼭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아파트 입주에 세집 증후군이 심한 분들이 있다면 폐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이거는 이제 폐소매화증은 잘 안 일으키지만 천식 같은 거를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기관 천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으니까 새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나 이런 걸 시키시고 이렇게 좀 충분하게 집 안을 좀 환기를 충분하게 시키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들어가셔도 한 몇 개월간은 자주 이렇게 환기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유리 음영이 폐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는 사람의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대개 이제 되게 간유리 음영이 발견되신 분들이 나중에 폐암으로 이렇게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유리 음영이 발견돼 있으면 되게 2, 3년 정도 평균 2, 3년 정도는 잘 관찰을 해서 그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그걸 관찰을 해서 커지는 기미가 보이면 즉각 조직 검사를 하고, 또는 조직 검사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제 진단 검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암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정 아버님이 폐암 진단 받으셨고 흡연은 20세에서 65세까지 하셨고 70세 말기 진단 받았다. 이제 그런데 따님 같은 경우에 비흡연자면 유전 가능성이 있는지, 뭐 유전 가능성은 이 폐암 유전은 잘 안 됩니다. 근데 폐암 유전은 잘 안 되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폐암의 가족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폐암에 걸리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신검을 이제 매년 하시니까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하시니까 거기에서 한번 폐를 한번 폐 검사를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 엑스레이, 일반 심플 엑스레이에서, 그러니까 일반 엑스레이에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저선양 CT라는 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찍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암성 요인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아직까지 줄기세포를 투여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는 말은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말은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근거는 없고 임상 자료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흡연자인 경우 음식 조리 시 KF94를 착용하고 조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KF94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연기가 많은 그런 상황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KF94 정도를 착용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마스크만 쓰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KF94 정도 쓰면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연기가 많으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아지거든요. 문제는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게 이제 주로 KF94 같은 걸 해주면 90% 이상의 어떤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은 CT 아닌 검사로 정확하게, 주로 이제 CT가 제일 정확하고요. 거기서 이제 CT에서 이상 병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거기서 폐암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MRI나 페트 같은 걸, 페트라는 그런 걸 찍어가지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관지가 약한 사람이거나 비염이 있는 경우에 천식에서 폐암의 발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꼭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선양 CT는 훨씬 줄어듭니다. 방사선 강도가 보통 5분의 1 내지 5분의 1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검진용으로는 저선양 CT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사선 노출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흡연자인데 오래전부터 가래색이 검습니다. 특히 아침에 심하고 이제 작은 검은 가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냥 일반 심플 엑셀이라고 해서 일반 엑셀을 한번 찍어 보시고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폐기능 검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검진을 해서 한번 우선 집 가까운 일반 의원에 가서도 이런 검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 아버님이 가래가 자주 생겨서 불편하신데 폐검사를 해도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 엑스레이하고 폐기능 검사를 한번 체크를 해서 예, 엑스레이상 이상이 있는 점하고 폐기능상 이상이 없는지 그걸 검진을 해보는 게 좋으시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신데 천식과 COPD가 신장 기능과 관계가 있는지 모친이 40년 흡연 중입니다. 그런데 천식과 COPD가 신장 기능에 이렇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폐기능이 나쁘고 그러면 이게 간접적인 영향은 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관들이 주요한 기관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천식이나 COPD가 신장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아주 드물은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간접적인 영향은 다 있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해주셨는데 질문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뭐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